안녕하세요. 둘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펀더멘털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의 근본적 가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소위 가치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신 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펀더멘털을 어떻게 봐야 되고 펀더멘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지표를 활용하고 어떻게 그들이 대화에 끼어들 수 있고 또 펀더멘털을 바라보는 이 지표들을 한번 습득하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 보일 수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펀더멘털이나 가치 투자를 좀 접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러나 너무 지루해서 잘 맞는지 모르겠어서 잘 적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예 주식을 처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 가치 투자라는 게 말만 들었지, 돈을 많이 번다는 말만 들었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동영상들에서도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토대로 굉장히 다양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이니까요. 최소한 이 동영상 한번 제대로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지표들 또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른 동영상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펀더멘털이라는 게 영어로 결국 근본이라는 얘기죠. 기본적 분석이라고도 불러요. 기업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업 내용들을 분석해서 투자에 활용한다라는 투자 방법이죠. 그런데 가치 투자 외에도 투자 스타일에는 크게 봤을 때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고, 가치 투자에서 얘기하는 가치란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고, 또 이거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바로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게 좀 실전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펀더멘털이 생각만큼 어려운 표현들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시게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접하고 있는 펀더멘털이나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가장 널리 전파한 투자 방법이기도 하니까 공부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사실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학다식해요. 거의 모르는 게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단순화했다고 하지만 100% 따라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워런 버핏도 어떤 기업을 접했을 때 거의 5분, 10분 만에 한두 가지 지표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화된 투자 지표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 굉장히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결국 싸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세상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늘 다룰 이 첫 번째가 가치 투자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관점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큰 틀에서 살펴보면 더 좋겠죠. 가치를 분석하려는 사람들 중에 특히 가치 투자자로 불리고 계신 분들은 뭐 학파라기보다는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적인 분석 방법을 제자들에게 계속 물려주면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컬트가 됐어요. 그래서 순수히 경영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가장 비슷해 보이면서도 실제로 가장 다른 사람들이 정보 투자자예요. 정보 투자자들은 흔히 이 증권가에서 새로운 뉴스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주식이 빠질 때는 가치 투자에다가 또 두 번 빠지면 쌍바닥을 잃었기 때문에 차티스트로 변했다가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주변에 있는 괜찮은 이론을 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남이 모르는 정보를 몰래 얻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렇게 샀다 팔았다 허황된 정보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철학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일반인이 듣다 보면 정보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실적 얘기고 다 그럴싸해 보이고, 또 저런 분들이 꼭 본인들이 얘기하는 주식이 물리면 괜히 장기 투자로 돌아서요. 갑자기 가치 투자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치 투자자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어쨌든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류는 어쨌든 가치를 분석하려는 시도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만 가치 투자자는 시장 가격을 분석 안 하고요. 정보 투자자는 시장 가격이건 뭐건 다 분석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가치를 전혀 분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시겠지만 차티스트라고 부르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의 변화만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뉴스를 볼 필요도 없고 사실은 기업들을 직접 분석할 필요도 없다. 그 이면에 이뤄지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펀더멘털들과 정보들이 결국에는 차트에 녹아있지 않겠는가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주로 트레이더들이죠.
이런 기술적 투자자들은 몇백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신 트레이더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가치 투자자들은 기술적 투자자들을 별로 믿지 않지만 또 한 부류가 이 기술적 투자자들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 투자자라고 부르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그럼 가치 투자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가치를 분석하지도 않고 시장 가격도 분석하지 않습니다. 둘 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혹은 둘 다 사기꾼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돈은 벌어본 적이 없으신 학계의 교수님들이 이런 단순 투자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론인즉슨 시장의 그 어떤 것도 천재가 아닌 이상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분산해서 투자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주로 정보 투자자들이 그렇겠지만 시장에 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 투자자들이 봐라 시장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냐 90% 이상은 사기꾼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서로 그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기꾼들도 실제로는 가치 투자도 믿지 않고 기술적 투자도 믿지 않고 세상에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사기나 치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에서는 단순 투자자들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아요. 재미있는 일이죠. 물론 이 외에도 이렇게 막무가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시는 거죠. 가장 처음 들은 뉴스를 통해서 그냥 주식을 사보고 아무렇게나 분산 투자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무작정 탓할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금융 종사자들이 열심히 최대한 쉽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사기꾼들을 좀 퇴출시키는 저희 자정적인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교훈적인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펀더멘털이란 무엇인가? 근본, 기업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근본에 투자하기 위해서 집중을 할 것인가? 나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이 근본적 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뉴스에 홀리지 말자. 그러려면 주식을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기업 자체에 투자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치 주식을 샀다 파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사업체를 소유하겠다. 내가 이 기업체를 형에게서 혹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다면 이 기업체를 어떻게 분석해서 내가 얼마를 벌지를 어떻게 유추하고 어떻게 경영적으로 접근을 하겠는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수익성을 내는 게 아니라 이 기업 자체의 장래 수익성을 통해서 꾸준히 영원히 돈을 벌겠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재벌처럼, 마치 창업주처럼 내가 100% 오너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겠는가. 훨씬 디테일한 것들을 보고 훨씬 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기본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주변부의 수많은 이슈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비즈니스만 바라보겠다. 이 가치 투자계의 슈퍼스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워런 버핏 옹입니다. 지금 90세가 거의 다 돼가시지만 워런 버핏도 젊었을 때가 있었네요. 워런 버핏은 11살에 주식을 처음으로 사서 현재 자산이 거의 90조에 이릅니다. 오로지 가치 투자 하나만을 전파해서 수십만 명의 제자들을 성공한 투자자로 만들었고요. 이제 그를 따른 무리가 약간 거의 종교처럼 양성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 투자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예컨대 담배 회사에는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보다는 이 경영에 대한 엄청난 박학다식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좀 재치 있는, 위트 있는 유머 센스, 굉장히 소박한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재벌일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이죠. 세상에 굉장한 투자자가 정말 많지만 정말 워런 버핏이 모든 투자자의 스승이나 다름없어요. 투자랑 뭐 회계, 경영의 언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에 정말 끝까지 가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워런 버핏의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진실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좋은 인재냐. 저 어려운 질문이죠. 진실한 사람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누가 더 좋냐라고 워런 버핏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유능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큰 문제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차라리 무능한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뭐 재밌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코카콜라를 워낙 좋아해서 코카콜라 주주이기도 하고요. 가연 같은 데 다닐 때 꼭 콜라 캔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콜라를 흔들죠.
그리고 햄버거도 입에 달고 살고 매일 아침을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세트를 드시는 것 같아요. 90년도 넘은 픽업 트럭 같은 걸 직접 몰고 회사에 출근하시고 집은 30대 때 처음으로 샀던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집에 경비가 없어서 강도가 들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고향인 오마를 떠나는 일도 거의 없고요. 대부분 집에 붙어 사시고 뭐 기백 개에 달하는 자회사를 전혀 경영도 안 하십니다. 원래 경영하시던 분들이 가장 경영을 잘할 것이다 라며 자기가 산 회사의 기존 오너들한테 경영을 다 맡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에 컴퓨터도 없고요. 그냥 아침에 신문 보고 책 읽고 그러다가 신문 속에 나오는 뉴스 중에 좋은 아이디어 정말 저렴하게 나온 기업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사시는데 정보 투자자랑은 좀 다르고요. 그 정보를 해석해서 제대로 진짜 가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내공이 있으신 거죠. 본인이 비서보다 자기가 내는 세율이 훨씬 더 낮다고 미국 정부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부자들한테 세금 더 내게 해라. 내가 미국 최대의 부자인데 내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어서 국가에 기여할 것이 없다. 세율을 높여달라. 모든 부자들이 마찬가지다. 구조가 왜 이렇게 짜여져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워런 버핏은 본인의 전 자산이 본인의 회사인 벅셔 해더웨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부터 우리가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워런 버핏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100%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도 벅셔 해더웨이 주주총회를 하면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완전히 축제가 됩니다. 가치 투자자들의 축제가 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좀 쇼크를 받았던 명언이 한 번 있었는데요. 예전에 워런 버핏이 한번 신문을 보다가 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차익 거래를 한 거예요. 이 차익 거래 내용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본인이 신문지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이러나 저러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들어가서 연수익률로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30-40% 벌었던 것 같아요. 1년 기준으로 한 80%짜리 수익이 된 거죠. 물론 큰 돈을 넣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런데 주위에서 버핏 형님 차익 거래 너무 잘하시니까 이것만 계속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묻자 워런 버핏은 자기는 차익 거래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고 라면서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 속에 호가만 바라봐야 되면 그게 인생에 무슨 재미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모니터를 10개 놓고 하루 종일 진짜 호가만 바라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제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띵한 거예요. 이런 삶이 재미가 없는 삶이었나? 근데 그 후로 계속 상상력이 자극이 돼서 정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워런 버핏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대부분은 1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혹은 국내에서 혹은 미국에서 100년 전에 최고의 투자자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죠? 이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거의 없죠. 뭐 200년, 500년, 1000년 전은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인류 역사상 누가 최고의 투자자였는지 누가 최고의 기업가였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만큼 사실은 사람들이 부자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100년 후의 교과서에는 버핏이 나올 것 같아요. 그의 따뜻한 유머, 현인다운 면모, 아니면 빈손으로 시작해서 세계 최대의 부를 쌓아 올린 그 입지전적인 스토리들도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정말로 이 회계나 경영에 있어서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만 정말 역사적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현인이거든요. 그래서 경영 전공자라면 무조건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100년 후에도 500년 후에도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개 트레이더였을 뿐인데 어쨌든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버핏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만 맨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산 주식이 30년간 내가 팔 수 없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식이 괜찮은 주식이냐, 그걸 계속 보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즉 주위 노이즈를 생각할 게 아니라 매매 차익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당신들은 가지고 있느냐, 그 기업을 바라보고 투자한 것이 맞느냐, 이것이 워런 버핏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하죠. 주주가 계속 바뀌는 게, 계속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과연 그 기업에 굉장히 좋은 사인이냐. 만약 가게로 친다면 매번 주인이 바뀌는 가게가, 그죠? 한번 갈 때마다 김밥집의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가게냐, 좋은 집의 구조냐, 기업으로서 좋은 현상이냐, 정상적이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경영과 기업에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이즈에서 자유롭게 해줘요. 그리고 자유로워진다는 건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펀더멘털이란 결국에는 실적 얘기예요.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결국 모든 경영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실적 중에서도 특히 모든 걸 다 뗀 순이익을 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게 아니라 싸게 사서 엄청나게 많은 순이익을 벌어서 그걸로 부자가 되자는 주의예요. 이 순이익이라는 것은 장사 다 끝나고 1년이 지나갔을 때 내 계좌에 딱 남아있는 돈이에요. 내가 내년에 쓸 수 있는 돈. 온전히 투자자, 주주의 것, 오너의 것이 바로 이 순이익이에요. 자, 사업의 순이익과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살펴볼 건데요. 좀 친근한 비유를 위해서 제가 갑자기 먹고 싶었던 한우 수육집을 비교해 볼게요. 저희 집 앞에 한우 수육집이 있다고 해본다면요. 근데 이 수육집이 매년 비용을 다 떼고 순이익 1억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매년 버는 매출에서 온갖 비용을 다 뗀 다음에 1억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육집이 매물로 나왔어요. 얼마에? 자, 매년 1억의 5배에 해당하는 5억 원의 매각 중이라고 해볼게요. 5억 원에 이 가게를 인수해서 제가 운영을 하거나 기존에 운영하시던 매니저에게 다 맡길 수가 있어요. 5배. 5배라는 숫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5배에 사면 어떤 일이 생기죠? 5억 원에 사서 매년 1억을 벌 수 있으니까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죠? 거꾸로 20%의 수익은 5분의 1 혹은 5배를 의미한 거고요. 이 5배가 PER이라는 거예요.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연습 문제를 살짝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5배가 아니라 20배에 팔리고 있다면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자, 매년 1억을 벌고 있는데 20배, 즉 20억 원에 이 수육집이 매각 중이에요. 매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년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자, 20분의 1, 즉 매년 5% 수익이겠죠? 쉽죠? 쫓아오고 계시죠? 20배에 팔리고 있으면 20분의 1이니까 매년 5% 수익. 그렇다면 50배에 팔리고 있다면 얼마일까요? 50분의 1이니까 매년 2% 수익이다. 수육집을 50억에 살 사람은 없겠지만 50억에 산다면 매년 1억을 벌어서 2%씩 적금 수익률 정도를 올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5억 주고 산 가게를 1년 후에는 매년 1억씩 나올 테니까 1억이 벌려 있고요. 그죠? 그 다음 해에는 이 전년도 현금 1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또 1억을 더 벌겠죠. 3년 후에는 전년도 현금 2억, 1억을 더 벌고요. 마찬가지로 4년 후에는 3억을 들고 또 1억이 더 들어오고 5년 차에는 4억에다가 1억이 더 들어와서 매수 금액이었던 5억이 이제 전부 현금으로 순이익만으로 전부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점포를 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점포가 2개니까 뭐 매년 2억 원씩 벌다가 뭐 2년 3년만 지나도 또 점포를 하나 늘릴 수 있고 점점 더 빨라져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겠죠. 뭐 조금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만 수익률이 높으면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재투자하는 거예요. 소위 복리수익이죠. 자, 다시 PER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억을 벌 수 있는 가게를 5억만 주고 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딜이에요. 5배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저렴하게 잘 샀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이 매수 금액을 회수하는 데 드는 시간은 5년이라고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중간에 이 현금을 재투자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좀 어려워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매출과 비용, 순이익 이런 것들이 다 매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포가 작년에 1억을 벌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1억을 벌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 상권 문제부터 경영자가 누구였는가 또는 뭐 임금 수준이 얼마였느냐, 임대료, 뭐 재료비, 고객들이 취향,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해서 이 순이익이 매년 생각했던 것만큼 꾸준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수많은 변수들은 결국 모든 비즈니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요 지표들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들쭉날쭉한 것 자체는 꽤 심각한 문제여서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그의 스승이신 벤자민 그레이엄은 결국은 오랫동안 순이익 추이가 꾸준했던 회사들을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순이익이 5년 전, 4년 전, 3년 전에 점점 줄어들다가 2년 전, 1년 전에 마침 순이익 1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매물을 사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사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 나쁘게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순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낭패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의 회사는 순이익이 플러스가 났다가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났다가 조금 플러스가 났다가 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 다음에 1년 전에 플러스 1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회사가 있고 두 번째 회사는 순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일반적으로 내년에 돈 벌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첫 번째 회사는 굉장히 들쭉날쭉하고요. 두 번째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버는 회사가 훨씬 좋아 보이겠죠? 왜냐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추이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순이익을 낼 수 있는 매직, 마법의 공식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수익이 엄청나게 맛있다거나 주변에 경쟁자가 하나도 없다라거나 뭐가 됐든 뭔가 성공의 요인이 있는 겁니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결국 좀 더 비싸게 팔릴 것이다. 과거의 순이익 흐름이 좋은 가게가 10억 원이라면 나빴던 가게는 5억 원 정도. 순이익이 10배, 순이익이 5배 정도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매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더 좋은 가게에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더 비싸지겠죠. 자,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배수들입니다. 이 순이익이 10배, 5배, 10억 원, 5억 원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기업은 순이익이 몇 배에 팔리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배수를 멀티플이라고 하고요. 그냥 영어로 배수라는 뜻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설명했던 순이익의 배수, 즉 PER 혹은 PER라는 지표입니다. Price Earnings Ratio. 한마디로 순이익이라는 의미에서의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좋다. 싼 게 돈도 잘 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된다면 이 PER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계장부를 다 분석을 해보고 미래의 가치까지 끌어와서 장기적인 순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순이익의 몇 배 퍼에 팔리고 있을 것이냐라는 표현을 쓰고요. 증권 방송 같은 데를 보면 저퍼주, 저퍼주, 퍼가 낮은 주, 고퍼주, 퍼가 높은, 즉 비싼 주식이라는 표현을 막 써요. 유식한 척.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서 얼마야? 퍼가 몇 배야? 몇 배에 살 수 있냐고, 순이익 대비 몇 배에 살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식이 3만 원이냐 5천 원이냐 8만 원이냐 12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얼마 벌고 있는지 그 대비한 주식 가격을 알아야지 그 퍼가 100배인지 200배인지 알 게 뭡니까? 2배인지 3배인지 그 숫자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5천 원인지만 보고 퍼가 몇 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게 비싼지 싼지예요.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이 주식 자체가 순이익 대비 비싼지 싼지가 가장 궁금하다는 거죠. 몇 배에 팔리고 있느냐, 몇 배에 살 수 있느냐. 요새 무슨 주식 엄청 많이 빠졌대. 그러면은 얼마까지 빠졌어? 3만 원까지 빠졌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 몇 배까지 빠졌어. 지난주에 보니까 10배던데 이번 주에 8배까지 빠졌다고? 8배면 꽤 살만하겠는데? 이런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회사마다 산업마다 퍼는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회사의 전망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앞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것에서 퍼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모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에서 쟤는 퍼가 얼마일까? 수익률이 얼마일까? 얼마에 내가 살 수 있을까? 몇 년 안에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주변 시세랑 얼마나 다를까? 주변에는 퍼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의 지표로 비교를 하시면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위에 안정적인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는 IT 회사들은 좀 다른 꿈을 꾸고 있죠.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몇 년간 순손실을 보다가 겨우 조그만 순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특성상 1년 전 순이익이 1억 원이었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회사의 특성이. 그래서 3년 후에는 순이익을 7억 원 이상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퍼라는 게 비단 지금 당장 1억 원을 벌은 가장 최근의 것만 보거나 꼭 지난 5년간의 평균만 볼 필요 없이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몇 년 후 걸 좀 바라봐야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전체적인 순이익 구조에서의 펄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년 후에 7억 원을 벌 것 같으면 이 7억 원의 10배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7억 원의 20배, 즉 140억에 팔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7억 원이 얼마나 확실하느냐, 그리고 여기서의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르게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이 7억 원이 한 2, 3년만 지나도 50억이 된다면
거기다 퍼 6배를 줘가지고 뭐 300억에 산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게 확실시만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고 그 확실성, 확률에 대한 베팅이 결국은 투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퍼라는 이 밸류에이션, 이 멀티플의 개념조차 모른 채로 접근해가지고는 다른 모든 분석이 의미조차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또 너무 많은 주식들이 이렇게 미래의 핑크빛 전망을 그리면서 굉장히 허황된 펄을 200배, 300배, 500배 되는 펄을 합리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보통 좋지 않다. 적당히 썩어서 써야 된다. 확실히 보이는 순이익, 확실히 보이는 저퍼주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울기에 한 번씩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치 투자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가치를 계산해요. 좀 전에 본 것처럼 3년 후, 5년 후의 순이익을 예상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이 이렇게 벌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순이익이 1억이 벌릴지 2억이 벌릴지를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게 가치 투자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예컨대 여기서 2억을 결정했다고 해보죠. 3년 후, 5년 후에 2억 정도를 매년 벌 것 같아. 그렇다면 이 2억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얼마에 인수할 것이냐. 약간 흥정의 개념이죠. 저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흥정을 하는 겁니다. 10억에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20억에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내 계산은 2억이니까 10억에 사면 멀티플이 얼마예요? 퍼가 얼마죠 여러분? 10억에 사면 간단한 나눗셈이죠. 5배. 20억에 사면 10배. 2분의 20억이니까 퍼 10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흥정을 잘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흥정이란 건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더 발품을 팔아서 더 찾아보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내가 안도감을 느낄 수준으로 확실하게 싸다. 이상할 정도로 경매처럼 저렴하게 금매로 나왔다 할 때만 사면 그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도 훨씬 짧아질 것이고 장기적인 수익률도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가치 투자는 이 두 가지를 특히 저렴하게 잘 매수하기 위한 합리적 접근을 하는 것이 가치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가격은 내가 내는 것이다.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다. 내가 계산한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워런 버핏은 자기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벤자민 그레엄의 책을 자기가 산 것이다. 책값은 지금 돈으로 치면 2만 원 했겠죠. 그것이 가격이고 내가 얻은 것은 결국 80조를 벌게 된 이것이 나의 가치이다. 그 책에서 얻은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깨달음들이 나에겐 가치였다. 가격은 2만 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계산하고 가격을 흥정한다. 이것이 가치 투자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 지표인 펄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 ROA입니다. ROA는 Return on Assets, 즉 에셋, 총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다. 즉 투입된 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좀 엣지 있는 비즈니스인지 아닌지를 보는 수익률입니다. 자, 자산 3억 원을 들여서 창업을 해서요.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모든 자산을 다 샀어요. 그랬더니 매년 1억 원씩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총 자산의 33%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 해도 또 1억 원을 벌 수 있겠죠. 또 그 다음 해도 또 1억 원 이상을 벌 수 있을 테고요. 투입한 자산이 이러한 현금이 있고요. 이렇게 기기 장비를 사는 현금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기술이라거나 인력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현금을 다시 기술과 바꾸고 인력과 바꾸는 식으로 해서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쨌든 이 자산 대비 33%의 순이익을 냈다는 거 굉장히 엣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도 이 ROA를 보면은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마진율이 높은지, 얼마나 엣지가 있는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산업은 당연히 이 ROA가 굉장히 높겠죠. 대부분의 주식기업들은 뭐 한 3에서 9% 사이입니다. 저렇게 ROA가 15% 이상, 또 20%, 30%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경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독점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ROA만 척 보면 그 산업의 경쟁력을 알 수 있다. 그 회사의 경쟁력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비록 3억 원으로 자산을 샀지만 알고 보니까 나는 1억만 썼고 은행에서 대출금 2억을 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1억 원으로 시작한 기업인 거죠. 그런데 자산은 결국 3억을 썼어요. 대출도 부채도 자산이다. 뭔가를 사는데 썼고 그게 공장이 돼서 굴러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본금 1억을 썼는데 매년 1억씩 벌리는 거죠. 이 1억으로 대출을 갚건 뭐 본인이 쌓아놓건 어찌됐건 자본의 100%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자산의 33%를 내고 있지만 자본금 1억에서는 100%를 내고 있다. 이게 리턴 온 에쿼티입니다. 자본 수익률인 거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여러분 퇴직하셔서 1억 원을 들고 퇴직했는데 대출금 2억 받아서 매년 1억씩 벌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려면 대출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ROA, 자산 수익률이 높은 산업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ROE는 단순히 자본금이 적고 대출금이 많기만 해도 ROE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대출금을 99억 받을 수만 있으면 뭐 매년 한 10억 정도는 벌지 않겠어요? 이 동일한 비즈니스라면? 그렇다면 자본금 대비 뭐 순이익이 뭐 1000%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ROE보다는 ROA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매년 1억 버는 가게가 5배 정도의 가격에 5억 원의 매각 중이라면 이 5배라는 표현을 PER라고 얘기한다. Price Earnings Ratio. 가격과 이익의 비율인 거죠. 자, 자산 3억 원에 창업을 했는데 이것의 33%를 벌고 있다라면은 매년 1억 원을 벌고 있는 거고요. 이건 ROA라고 합니다. Return on Assets. 총자산 수익률인 거죠. 살짝 더 살펴볼 만한 것은 이렇게 번 돈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매년 1억 원씩 벌던 그 비즈니스에서 이 돈을 안 쓰고 회사 계좌에 넣어놨으면 소위 요새 말 많은 사내 유보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육 장사를 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고 있다고 친다면 우린 자영업인이니까 저 돈을 갖다 써야겠죠. 그죠? 대부분은 보면 가게 하신 분들은 유보를 잘 안 시키시고 냉면집이 잘 되면 빼다가 외제차도 사시고 자녀들 다 유학 보내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오너들이 다 빼다가 배당으로 받는 형태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했는데 무조건 33%가 나올 수 있다면 이걸 뺏어 쓸 이유가 전혀 없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투자를 하도록 해야겠죠. 수익률이 높을수록. 요새 어쨌든 대기업 사내 유보금 얘기가 많은데요. 마치 악당들이 돈을 다 가로채가지고 쟁겨놓고 있다는 듯이 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업은 기업의 방식을 따라서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배당을 할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뭐 사내 유보금을 써야 될 것도 아니고 쌓아둬야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내 유보금을 별 계획도 없이 아무데나 막 쓰면서 수익률이 나오지도 않는데 막 쓰고 지인이 하고 있는 회사에 막 주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주주에 대한 배신이죠. 이걸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유보금을 쓸 일이 별로 없다. 재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생각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아도 다른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약간 갑질도 더 누릴 수 있고 이런 관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OA가 낮은 기업들은 무조건 배당을 하는 게 좋다. 배당 좀 하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엄은 이걸 훨씬 더 중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게를 당장 처분해버릴 때, 청산해버릴 때, 그러니까 책상이랑 국물 끓이는 기계랑 뭐 그릇이랑 집기랑 이런 것들, 뭐 의자랑 전부 다 청산해버리고 중고시장에 다 갖다 팔아버리면 당장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더 이상 사업 안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장사 안 하기로 하고 모든 걸 현금화시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장부 가격이 얼마냐.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이 한우 수육식당은 2억 주고 만들었는데 지금 팔려니까 모든 게 중고라서 1.5억밖에 못 받고요. 근데 이 1.5억에서 마침 금고에 지금까지 번 돈 1.5억이 더 있어요. 그럼 다 청산하면 3억이 되는 거죠. 그죠? 1.5억 현금으로 받고 원래 있던 1.5억의 현금이 있어서 3억을 가지고 전 당장 사업을 그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게를 애당초 매수할 때 4억 주고 샀으면 이 장부가치 대비 단순 비교를 한 거죠. 4억을 3억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1.33배가 되죠. 이를 들어서 PBR, Price to Book Ratio, 장부 가치 대 현재 가격, 그 비율이 얼마냐. 1.33배라면 1배보다 33% 높다. 즉 33%가 무언가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주어지고 있다.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청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혹은 누군가 권리금을 주고라도 인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33%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걸 토대로 모든 걸 생각한 거죠. 그레엄은 대공황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청산 가치를 본 거죠. 모든 게 잘 안 된다 싶으면 다 집어 던지면 어쨌든 1억만 손실 보고 나올 수 있다. 내가 낸 가격의 25%만 손실 보고 당장 그만둘 수 있다. 그 이상의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다. 청산만 해버린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그레이엄은 자산 가치, 즉 장부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 주식들은 무조건 사도 된다. 훨씬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무조건 꽁돈이다. 왜냐면 금고에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있는데 그 회사를 2억에 살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그 3억만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부 가치를 본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 장부의 회계 처리가 정확하기만 하다는 말이죠. 자, PER과 PBR까지 보셨는데 PER이 특히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죠. 이제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을 PER로 봐야 돼요. 이게 얼마에 팔리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순이익은, 잠재적 순이익은 얼마냐. 주식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거의 2,000개 가까운 주식들을 볼 때마다 얘는 PER이 얼마일까? 4배? 5배? 10배? 20배? 50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비싸지? 누가 굉장히 미래를 좋게 보고 있는가? 5배? 왜 이렇게 저렴하지? 이거 사면 어쨌든 20%를 버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펀더멘털을 낮게 보고 있지? 이 기업의 근본적 가치를 낮게 보고 있지? 혹시 사람들이 잘못 본 거 아닐까? 혹시 사람들이 좀 고질적인 심리적 실수로 괜히 이 산업을 싫어해가지고 2, 3년 후면 좋아질 산업인데 너무너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 PER 하나를 이해하셨는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건 실제로 워런 버핏이 초기에 샀던 시즈캔디라는 캔디 파는 캔디샵이었죠. 지금도 미국 놀러 갔다 온 사람 시즈캔디 사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워런 버핏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의 스타일이 브랜드 가치를 많이 올려서 좀 약간 비싸게 팔아요. 싼 거만 사시는 분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즈캔디는 괜히 좀 쓸데없이 비싸게 느껴졌다. 어쨌든 이 회사 자체는 워런 버핏이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72년도일 거예요. 순이익이 한 42억 정도였을 때 250억 가격에 이 회사를 지분을 사들였어요. 그쵸? 근데 같은 주식이 5년 동안에 예컨대 2.4배가 뛰었다고 해볼게요. 가격이 250억이었는데 너무 잘 사서 순식간에 600억이 됐어요. 2.4배가 뛰었어요. 자,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야, 이 주식 가격이 너무 뛰어서 더 못 사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250억이 600억이 됐어요. 비싸진 건가요? 자, 잠시만 생각을 해보죠. 250억이 순식간에 600억이 됐다. 예컨대 25,000원짜리였으면 몇 년 후에 보니까 6만원짜리가 됐어요. 주식이. 너무 비싸져서 더 이상 못 사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워런 버핏은 벅셔 해더웨이라는 회사 주주 서신에 한번 이런 내용을 담은 적이 있어요. 이게 왜 더 비싸진 거냐? 더 싸졌다. 이때는 퍼 6.25배였는데 지금은 순이익이 2.4배 이상 뛰어서 3배가 넘게 뛰어서 오히려 더 싸졌다. 이때보다 더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다라니 너무 좋다. 당연히 더 사야지. 이 숫자가 그냥 올랐다고 그냥 비싸 보여? 물론 지금 내가 돈을 번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돈을 벌기가 훨씬 쉬운 구조가 됐다.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모든 펀더멘털, 즉 사업의 근본적 가치가 똑같다라면 훨씬 사기 더 좋은 박앤세일이다 라고 인지를 한 거죠. 자, 일반인들이 생각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으로 펄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퀴즈를 내볼게요. 같은 건물이 10년 동안 가격이 3배가 뛰었어요. 굉장히 목 좋은 곳에 시내에 연간 임대료 2억을 받을 수 있는 상가 건물을 샀는데 가격은 40억을 주고 샀습니다. 자, 근데 10년이 있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가격이 120억이 됐습니다. 3배가 뛴 거죠. 자, 10년 동안 가격이 3배 뛰어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퍼로 계산은 이렇습니다. 임대료가 2억일 때 가격이 40억이니까 20배. 역산하면 연기준 수익률은 5%인 거죠. 근데 지금 임대료가 6배가 올라서 가격이 3배 오르는 동안 벌 수 있는 순이익은 6배가 올라서 퍼가 10배가 됐어요. 역산하면 10분의 1이니까 10%. 이때는 연 5% 벌 수 있는 투자처였는데 지금은 연 10% 벌 수 있는 투자처가 됐습니다. 물론 이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고 지금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순이익만 보는 입장이라면, 영원히 팔 생각이 없다라면 어느 게 더 싼 거예요? 지금 밑에 게 더 싸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내 상가 바로 옆에 똑같이 생긴 상가가 120억에 팔리고 있다. 임대료를 12억씩 받으면서. 그러면 똑같은 기준이라면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 돈이 있다 친다면, 혹은 주식으로 조그맣게 살 수 있다 친다면, 오늘 배운 내용으로 본다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죠. 이 상가를 영원히 가져갈 생각이라면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치 투자란 미래의 순이익을 정확하게 혹은 성실하게 계산해서
최대한 저렴한 멀티플에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로지 사업성을 본다. 영원히 매수해서 영원히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업체를 들고 높은 수익률을 얻으면서 계속 부를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서 5년, 6년 기다려서 사업이 대성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가치 투자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퍼만 가지고 퍼의 높고 낮음만 가지고 모든 사업성을 다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멀티플이다 라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ROA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엣지가 있는지, 얼마나 높은 마진을 얻고 있고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무제표상의 숫자들은 결국 모두 과거의 숫자들입니다. 이런 과거의 숫자들이 미래로 이어지는 추세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꽤 있죠. 그래서 미래가 눈부실이라는 어떤 흔적을 이 펀더멘털 속에서 계속 찾아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될 것들이고요. 반면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치 투자라는 게 워낙 강력한 투자 방법론이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마음도 편하고요. 그렇지만 워낙 길고 지루해서 중간에 실수를 할 여지가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방법론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가치 투자에 비견되는 다른 투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조금 더 단기적인 것들,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로벌 자산군에 골고루 투자를 하면서 좀 더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대안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많은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새로운 동영상이 나왔을 때 알아서 알림이 뜨게 되겠죠.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